네, 하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때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대로 정말 좀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네. 12월 초에 네.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신호가 좀 나타난 상황인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나타났죠. 네네. 제가 이제 그때 영상을 올린 게, 이제 제 하승훈의 주식 투자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렸는데, 네네. 이제 여기 S&P 500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바로 여기가 이제 12월 2일 금요일이고, 그 주 일요일에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그때 이제 왜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했냐면은, 일단 이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이 연초에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 근처에 이제 와 있던 상황이었죠. 네, 여기 추세선에서 이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파동을 보면 이렇게 하락이 있었고요. 크게 보면 네. 반등, 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추세가 하락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추세가 하락이고, 그럼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은 그게 주파동이 되는 거고, 추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되돌림 파동, 조정 파동이 되는데, 보통 추세 방향의 파동,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임펄스라고 하는데, 그 임펄스는 그 안에 소파동이 5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조정 파동, 되돌림 파동은 보통 3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되돌림 파동이죠. 이건 주추세가 하락인데 반등했으니까 되돌림 파동인데, 그 반등 파동이 이렇게 크게 한 파동이고, 그 다음 눌림이고, 다시 이렇게 한 파동이에요. 그럼 이때 목표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표치는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게 기본 목표치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걸 간단하게 표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 누르고, 여기 점 누르고, 여기 점을 누르면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올라간 만큼 딱 올라가면 비율을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지우고,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가장 기본 비율을 했을 경우에 1대1의 목표치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평선을 보면 하락 추세선도 있지만 여기 고점에서 241선을 살짝 못 가고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241선을 살짝 못 가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실마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실마리들이 다 모이면 그게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평선에서도 나타났고, 하락 추세선에서도 나타났고, 그 다음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목표치가 바로 여기인데, 바로 조금 못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치고 고점 캔들이 나타나거나 고점 패턴이 나타나면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요건이 있는데요. 다 지우고 보면, 이 앞에서 이평선을 좀 지우고 잘 보이도록 깨끗하게 볼게요. 이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 급락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 어깨가 있고요.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점 패턴인 헤드앤숄더, 머리 어깨형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 어깨형의 목선은 넥선이라고 하죠. 넥라인.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됩니다. 네. 여기서 부딪히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또 올라오면 거기서는 더 올라가더라도 저항 작용이 나타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거기를 살짝 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 241선, 상승 N자의 기본 목표치, 넥선을 살짝 못 찍은 상태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일단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쌍봉이 나오거나 어떤 고점 패턴이 나오면 이제는 반등이 끝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차트 분석을 할 때 가격 분석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간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점 찍고 올라갈 때 대략 42일, 저점에서 고점까지 42일이었고요. 그 42일째 되는 날이 정확히 10월 13일 바닥이었고, 그러면 또 42일째 되는 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43일째 되는 날
12월 13일 날 뭐가 있었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었잖아요. 근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그 순간 했고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발표했고 미국 본장 시작은 11시 반인데 10시 반에 발표하면서 어마하게 급등을 했어요. 나스닥이 4%? 네, 4% 넘게 올라갔죠. 근데 본장 시작하고 어떻게 됐나요? 고점 대비 엄청 빠졌잖아요.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었죠. 물론 아래 꼬리 달면서 한 플러스 1% 수준으로 마감했지만 고점 대비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죠. 지난 11월 10일 같은 경우는 지표 발표하면서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지표 좋게 나왔는데 발표 순간에 올랐지만 이렇게 하락하면서 끝났죠. 그 얘기는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지표가 나왔을 때 급등했지만 이번에는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됐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이제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업종 차트로는 이 아까 그렸던 목표치를 살짝 못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장 시작 전에 지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선물 차트를 보면은 어떤가요? 선물 차트는 엄청 올라갔다 내려왔죠. 살짝 딱 뚫었다가 다시 네,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메이저는 올라왔을 때 대량의 매도를 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캔들 패턴으로 그날 고점 캔들 패턴이 일단 하나 만들어지면서 호재가 나왔는데 급등했다가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고점 캔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쌍봉이 됐고 전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트랩 쌍봉이 됐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확인은 이제 이 저점이 깨지면서 확인까지 시켜준 거죠. 그래서 아까 42 주기가 있었는데 하루 차이인 43의 고점을 만들고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42일 동안은 상승하고 대략 또 42일 정도, 약 40일 정도는 하락하고 또 약 40일 정도는 상승했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하락할 때도 여기서 대략 40일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나스닥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40일 정도는 중간에 이렇게 반등은 하지만 다시 하락하는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도 이제 그렇게 네. 예측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맞아 들어갔고 네. 이번 12월에도 방금 보신 거와 네. 같이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8월 19일 금요일이 여기가 네. 차트를 보시면 요 날이 이제 8월 19일 금요일이고 그 주 일요일 날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분봉을 보면은 여기에 작은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크게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만지고 깨진 거죠. 더 크게 보면 네.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대략의 이제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저항을 살짝 경신했다가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 시장 보면은 어떤 저항이 있을 때 거기를 살짝 경신했다가 이탈하면서 고점이 완성되는 그때 어떤 고점 패턴 여기서는 헤드앤숄더가 나왔고 최근에 12월 달에는 호재가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트랩 쌍봉이 나왔고 그런 어떤 저항이 있는데 저항과 특히 이 단기 상승의 목표치가 맞물리는 자리를 살짝 뚫었다가 내려오면서 고점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강한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는데 차트를 볼 때 캔거이 추지파라고 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지지저항 파동 패턴을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나 뭐 지표 발표나 이제 매크로가 있을 때 그 매크로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느냐 낮게 나왔느냐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세가 그걸 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 메이저가 그게 나왔는데 메이저가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끝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메이저가 산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호재가 나왔는데 메이저가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 이거는 메이저가 대량으로 팔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 발표했을 때 어떤 뉴스 실적 발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나왔을 때 시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정말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지 저항은 기본이고 그 다음 파동 패턴인데 지금 추세의 가장 기본 정의 아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거든요. 그럼 아까도 간단하게 봤었지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주요 파동을 보면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주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하락 추세라는 게 명확한 거죠.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을 때 고점 패턴이 확인되면 하락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확인된 상태에서 패턴과 파동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타이밍을 잡는 건데 그 파동을 볼 때 파동의 어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엘리어트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도 초, 1930년대 초에 이제 미국의 주요 지수의 모든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파동 이론을 이제 만들어냈다, 또는 발견했다,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괜찮은 방법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어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대로 하면은 잘 안 맞아요. 이게 원래 지수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수 가지고. 네, 네. 근데 개별 주식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파동 이론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그거를 잠깐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초를 보면은 상승은 5파로 형성됐고 하락은 3파로 형성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추세는 5파입니다. 그러니까 5파 안에서도, 그러니까 5파, 상승은 5파인데, 그럼 이 상승 중에, 상승하는 중에도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그 주추세에 해당하는 파동은 그 안에 소파가 5파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락이 A, B, C인데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구별하기 위해서 상승은 1, 2, 3, 4, 5로 카운팅을 하고 하락은 A, B, C로 카운팅을 하는데 그러면 요 A, B, C 이 구간에서만큼은 하락이 주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락은 상승 중에서의 하락은 소파동이 3파로 돼 있고 이 A, B, C 중에 하락은 소파동이 5파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반등이 3파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안에 3파가 명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3파 후반부를 확인하고 이제는 거의 다 왔구나라는 걸 조금 공부하시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와서 상승한 만큼 상승하고 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제 단기 급락이 세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 이론을 좀 공부를 하시면은 단기 고점을 잡는다던가 단기 저점을 잡는다던가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일단은 네. 지금 쌍봉을 형성을 하고 네. 그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지금 네. 딱 맞고 이제 다시 하락하는 재차하락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때 팔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못 파신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느냐 그 부분이 또 궁금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될지. 그럼 S&P 500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S&P 5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대표 지수가 3대 지수잖아요. 다우 지수는 구성 종목이 30개라서 좀 편향되어 있는 미국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보다는 초고량 종목 30개이기 때문에 약간 편향되어 있고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좀 기술주에 약간 편향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S&P 500이고 나스닥이 좋을 때는 다우가 좀 덜 올라가면서 S&P 500이 그 중간인 경우가 많고 맞아요.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보통 S&P 500이 중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왜 S&P 500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S&P 500으로 보면 주봉 차트를 볼게요. 일단 큰 그림을 보면은 크게 제가 왜 계속 하락을 이제 반등 시마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추세가 명확하게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게 만들어졌을 뿐더러 요 이제 크게 하락 한 파동이 있고요. 반등, 크게 하락 한 파동, 반등, 하락 한 파동 나왔죠. 그러니까 명확한 오파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오파가 나왔다는 건 이게
상승 중에 조정 파동이 아니고 하락의 파동이라는 거죠. 하락의 충격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중에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아니고 하락 추세를 만드는 하락의 충격 파동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충격 파동에 대한 반등 파동이 여기가 A, B, C 형태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크게 하나의 하락이고요. 하나의 반등이고 크게 하나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A, B, C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목표치를 계산하면 이 고점과 이 저점이 있고요. 이게 크게 하락 한 파동이고 이게 반등 한 파동이죠. 그러면 하락한 만큼 하락하면 대략 3150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안에 소파동이 오파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동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오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냐면 올라갈 때 명확히 3파로 올라갔죠. 근데 그 앞에 떨어질 때는 명확히 5파로 떨어졌어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명확하다는 건 그만큼 하락이 강하고 반등은 전형적인 반등으로 나왔다. 그러면 하락이 강하고 반등은 전형적으로 반등으로 나왔으니 또 다시 강한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이고 그 안에 소파동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하락 안에도 소파동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뭐 1월 초라든가 이럴 때 연말 연초에 살짝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보통은 많잖아요. 그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비중 축소를 하는 게 확률상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그리고 1월 중순에 이제 미국 기업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회사들 보면 나이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1월 달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파동 관점, 그러니까 차트 분석 관점이나 엘리어트 파동 분석 관점이나 기업 실적이라는 것 생각해 봤을 때 1월 달 또는 1분기에 이 강한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더 약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약했어요. 네. S&P 500은 한 요 정도 올라갔는데 요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요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만큼 나스닥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메이저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세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약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락은 똑같이 하락한 만큼 하락하더라도 고점이 올라가서 똑같이 하락하는 것보다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똑같이 하락했을 때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그래서 기술주 쪽은 좀 반등시마다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유사하다고 좀 보면 될까요, 그러면? 코스피도 유사한데 결국에는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사한데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3대 지수 평균을 했을 때 1월에 고점 찍고 빠진 거거든요. 1월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째인 거죠, 하락이. 근데 우리는 작년 6월 말에 고점 찍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진 거거든요. 18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더 길었다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파동이 좀 달라요. 미국은 전형적인 오파로 내려오고 네. 전형적인 하락이 오파가 나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 오파 중간중간 소파동 오파가 뚜렷하고 중파동도 오파가 뚜렷한데 우리는 그런 오파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파동 카운팅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게 나스닥의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점 찍고 1260에서 16,000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네. 여기 각도를 보면은 요런 각도로 올라가다가 여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버블의 증거거든요. 13년 내리 올랐어도 그거는 버블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각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버블의 증거고 그때 우리나라 동학개미, 미국에 투자한 서학개미도 엄청나게 많았고 맞아요, 네. 미국 자체에도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네.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렸다는 거고 결국 이제 부동산도 영끌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살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빠지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 제레미 그랜섬이 슈퍼 버블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 100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본인이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주가의 장기 추세선에서 2.5 시그마 범위를 넘어서는 거를 슈퍼 버블이라고 했는데 근데 수학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단순하게 하면은 뭐냐면 좀 전에 차트 봤던 것처럼 완만하게 쭉 올라가다가 가파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불꽃이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죠. 이거래서 원래 장기 차트는 우리가 로그 차트로 봐야 더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로그 차트로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자, 로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그 다음 저점이 정확히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깨졌지만 거기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옮겨볼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옮겨보면은 정확하게 절묘하게 어떻게 됐나요? 고점이 정확히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과 추세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접점이 많을수록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접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밑에도 4개 정도가 있고 위에도 4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어지면서 버블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게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갔고 거기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일반 대중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주식 평생 안 하던 사람들까지 주식을 샀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깨진 겁니다. 그러면 버블이 깨지면 기본 50% 하락이에요. 반토막이 나는데 근데 슈퍼 버블일수록 버블이 많을수록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닷컴 버블 때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는지 아세요? 80% 정도. 그렇죠. 78% 정확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그 과거에 39,000이었죠. 근데 그게 1989년인가 그랬고 2009년까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졌어요. 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슈퍼 버블이 나왔을 때는 버블은 기본 반토막 50% 빠지는데 슈퍼 버블은 60%, 70%, 80% 이상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일반적인 버블보다는 슈퍼 버블에 가깝다. 라고 이제 제레미 그랜섬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슈퍼 버블이 나타난 게 1929년 미국 그리고 나서 대공황 나오면서 수년간 계속 빠졌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1989년 일본 그리고 나서 2009년까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졌고 그다음 2000년 미국 닷컴 버블 때 거의 한 3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근데 반등이 30%, 40%, 50% 기술적 반등이 그렇게 나오면서 3년 가까이 빠졌고 이번에도 그런 게 나타나서 그래서 일단 16,000이 고점인데 반토막이면 8,0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7,000은 8,000이 반토막인데 로그를 풀고 볼게요. 네. 8,000이 반토막인데 7,000을 기본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하락한 만큼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8,000이 깨집니다. 7,000대가 나오고 근데 이제 또 특성이 대세 하락에서는 첫 번째 하락 파동보다 반등 이후 두 번째 하락 파동이 보통 더 커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매가 나오면서 더 많이 내려가죠. 그러면 1대1로 내려가면 7,000대를 가는데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7,000이 깨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를 보니까 대세 하락이 나올 때는 중요한 저점을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하락한 만큼만 하락하면 대략 뭐 한 7,500 정도 될 텐데 보통은 첫 번째 하락보다 두 번째 하락이 더 세고 그 다음에 대세 하락 때는 중요한 저점을 살짝이라도 깨면서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지는 거죠. 투매를 유발시키고 막 결국 메이저는 투매를 유발시키고 싼 값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도 열어놓고 계속 이 추세가 바뀌는지 중간에 혹시 흐름이 바뀌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이게 반등이 나오고 그렇죠. 하락이 나오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연초에 기대감이 막 몰렸을 때 네. 너무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활용해서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이게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닷컴 버블 때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한 2년 7개월 정도인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저점이 계속 낮아졌는데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진 거죠. 근데 네. 중간중간에 반등이 30% 40%짜리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단기 저점에서 반등이 수개월간.
그래서 반등이 한 2달 이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이 좀 쭉 나오고 나면, 그리고 나면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으면서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50%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1분기에 만약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한 30% 정도의 반등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 좀 대응을 잘 하셔서 좀 현금이 있는 분들은 수익을 내고, 네. 현금이 없는 분들은 반등을 기다려서 좀 주식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 차가운 마음을 갖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응하시고, 반대로 너무 차가워지면은 그때 약간 좀 다시 뭐 저점에서 물을 탄다든지, 그렇죠. 네.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살아남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5만 원 두께? 사람들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그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개별주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에도 영상에서 최근에 네. 촬영하신 걸 보면은 쌍봉을 형성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라고 네. 깨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6만 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만 8천 원 정도 그쵸.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그랬고, 제 하승훈의 주식 투자 채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봉을 먼저 보면은 이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던 요 급등하기 전까지 그 전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 아래에서 이제 계속 눌렸다 올라오고 하면서, 주봉 차트입니다. 수개월간 눌렸다 올라오고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강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갭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그 자리가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과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자리를 뚫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아까 봤던 주봉의 그 저항, 요 앞에 그 저항,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자리고, 그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 부딪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주봉 차트를 이제 채널을 제가 한번 하락 채널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저점과 고점을 보면은 거의 이제 여기서 반등이 거의 없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크게 하락을 하고 살짝 반등했다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A, B, C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거고요. 반등했다가 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제가 그려보면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은 절묘하게 또 저점이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단을 살짝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그 밑에 그 상단도 저항이지만 그 밑에 더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단을 못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관점상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계속 하락 추세고, 다들 아시지만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이 위에서 뭐 8만 원, 9만 원 여기서 일반 개인들, 주식을 안 하던 왕초보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는 판 거죠, 반대로. 그럼 메이저가 살 때까지는 큰 상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도 메이저는 안 사고 있고, 결국은 이 채널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세를 전환할 때 위에서 크게 매물이 쌓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경기는 당연히 안 좋고, 삼성전자 지금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전망치도 하향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바닥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나오고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10번 중에 1번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쌍바닥이 나오거나 뭔가 바닥 패턴을 확인해야 되고, 그럼 쌍바닥이 나오려면 결국 전저점 부근을 내려갈 확률이 높고, 그런데 대중들이 왕창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 대중 매물을 털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점, 특히 5만 원 상징적인 가격대잖아요. 라운드 피겨. 이런 자리를 깨면서 5만 원도 깨?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다음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그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지면 코스피도 뭐 2천 깨지겠네요. 그렇죠. 네. 2천 깨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럴 가능성 여러분들이 염두해 네. 두시면서 투자를 네. 하셔라. 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 약간 진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60만 원 뚫고 신고가 네. 경신한 다음에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좀 강하게 하락을 네. 하면서 지금 한 40만 원대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가 10월 11일이었고 그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10월 12일이죠. 그러니까 10월 11일이면은 여기네요. 네. 네네. 여기고 그때 종가는 49만 7,500원이었고 그 뒤로 한 가격 조정이 살짝 나오고 가격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돌파하면서 49만 원에서 이제 6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살짝 거치고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반등 하락인데 하락이 굉장히 길잖아요. 깊고. 이거는요.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돌파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돌파와 그냥 경신했다 내려온 걸 구분하셔야 돼요.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빠진 거는 트랩이라고 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신하지 않은만 못한 거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매물이 쌓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 조정이 있었고 상승 조정이 있었고 상승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간 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채우면서 과거에 이제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고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그게 12월 초 여기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일단 그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훼손됐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가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좋았잖아요. 최근 몇 달. 맞아요. 네. 11월까지 보면은 그러면 수익 난 개인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10억 이상 들고 있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많은 거죠. 대형주이기도 하니까 우량주니까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바뀌지 않게 10억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12월 27일까지는 양도소 회피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1월 27일 날이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되거든요. 그럼 상장한 지 1년이 되면서 1년간 보호예수의 물량이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주 물량이 한 4%인가 되는데 3.9% 정도 되는데 뭐 퇴사한 직원들이 있어서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92만 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동안 못 팔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공모주 그렇죠. 30만 원이었으니까 네네. 많이 빠졌어도 지금 50% 수익이거든요. 그럼 이 안 좋은 장에 수익이 나 있으니 그리고 사실은 내년 경기 전망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것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빠졌잖아요. 그럼 그걸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고 팔지 않더라도 어쨌든 잠재 매물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27일까지 대주주 요건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수 있고 그러면 27일 끝나고 1월 초까지는 반짝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없어지는 거죠. 팔 사람 다 팔고. 그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1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28일부터 1월 초에. 그렇죠. 네. 반등이 나왔다가 또 1월 27일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런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그렇죠. 매물 부담 때문에 좀 약세를 그리다가 그 매물 부담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그럼 1월 말 이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 이제 당연히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고 1분기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빠지고 오버행 이슈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 그런 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삼성 SDI도 지금 최근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부상한 그런 주식인데 포스코 그룹주. 그렇죠. 그 중에서 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네.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양극재라든지 뭐 IRA 법안 관련해서 최고 네.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무섭게 오르다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LG 에너지솔루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런 주식들은 지금 차트상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은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신고가 냈다 내려왔는데 네. 월봉 차트 보시면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 단기 저점이 지난번 7월 저점이고 거의 정확하게 상승한 만큼 저점에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내려갈 때는 일단 조심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 조정 받다가도 또 올라가면서 상승이 연장이 되는데 베어 마켓 랠리가 딱 끝났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조정 비율을 얘기할 때 382, 618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조정이 나오는 중에 지수도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끝나고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데 그러면 이 상승폭의 38.2%나 61.8%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31.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382, 38.2%가 중요한 하나의 비율이 되고요. 그다음 50%, 그다음 61.8%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그러면 382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데 382가 여기예요. 전체 상승의 조정 비율 382가 여기고 근데 마침 그 자리가 저항이 돌파되고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그래서 저지반하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인데 거기서 지지가 됐었고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날 깨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그 대주주 기준 10억 이게 유지가 되면서 깨진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LG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권 요것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27일까지 출회되면서 그때까지 좀 약할 수 있고 27일 이후 28일부터 1월 초에는 요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는 또 한번 재차 최소한 반등했다가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반등했을 때 한 번 더 눌림은 저점 부근으로의 눌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되는 27일이 지나고 나서 단기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 대응,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삼성 SDI도 제가 12월 초 영상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여기서 이게 대시세를 냈잖아요. 네. 코로나 시국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크게 쌍봉을 만들면서 내려왔는데 저점을 크게 깨고 더 내려갔죠. 그만큼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강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올라오면 저점을 깨는 강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오면요. 이런 저항에서 부딪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하고 반등했다 그 다음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항이 강하고 거기 위로 올라가더라도 또 여기에 매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뭐 급락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더 가더라도 저항을 받다가 갈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럼 거기서 주봉상의 저항이기 때문에 일봉이나 중기 분봉 차트에서 고점 패턴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주봉의 강한 저항에서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저점을 깨는 하락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저항이 확인이 된 거죠. 주봉 저항에서 이것도 안 좋은 건데 전고점을 경신했는데 다음 윗골이 길게 나오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메이저가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밑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최소한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 3파 이상으로 더 내려왔고 연말 연초에는 특히 28일 이후 연초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주봉이 큰 저항에서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한 번은 더 하락 압력이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동을 보면 주봉상 파동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신고가를 내자마자 깨지면서 하락, 반등, 크게 하락이 나왔고 그 안에 뭐 소파동이 있지만 반등 보면 크게 반등, 상승, 조정, 상승입니다. 네. 그러면 크게 3파, 작게 3파 이렇게 하락도 3파, 상승도 3파거든요. 크게 보면 그럼 하락 1월 초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SDI랑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비교를 해보면은 그나마 이제 SDI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트상은 더 낫겠네요. 그렇죠. 예. 맞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중에서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랑 같은 그룹죠. 네. 포스코 홀딩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그 염호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리튬 광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최대 수혜주로 꼽는 분위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원래 철강주다 보니까 네. 밸류가 엄청 싸요. 그렇죠. 낮죠. PBR이 뭐 0.5배인가 6배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렇죠. 오른 것도 사실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여기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조정 받을 때도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또 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밸류가 싼 주식인데 만약에 리튬으로 진짜 우리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2024년에 매출이 잘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네. 주가가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가, 그걸 이제 선반영해서 뭐 2023년부터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월봉을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라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2085 고점 찍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892까지 내려왔다가 3000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포스코는 이렇게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라고 무조건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이제 추세선을 지우고, 지금 얘는 크게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게 가려면 일단 큰 흐름상 세게 가려면 2023년에 상단을 갔다가 상단 언저리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왜냐면 여기서 계속 부딪히고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매물이 있거든요. 네.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타나고 2023년에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매물 소화 이후에 이걸 뚫으면 40만 원을 뚫으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뭐 최대한 쌀 때 사서 기다리면 되겠지만, 좀 단기 성향이 강한 분들은 내년에 큰 상승하기 전에는 분명히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테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박스 중심인데, 주봉을 볼게요. 박스 중심인데요. 월봉상 이제 이렇게 박스 중심인데,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명확한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가 명확히 지지가 됐었고, 거기서 저항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파동의 상황에서 거의 이렇게 올라온, 주봉상으로는 거의 조정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저점이 낮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좋은 게 나와서 뚫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봉상 이런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매물 소화를 해야 그 다음 뚫는 거죠. 그래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뚫기는 어렵고, 특히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평선이 없는데 이평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요게 이제 121선이 우하향했잖아요. 241선이 우하향했고요. 네. 네. 그다음 48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이잖아요. 네. 특히 121선과 241선이 우하향 중에 올라간 거죠. 이렇게 역배열 중에 올라가면 대부분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정배열 되는 과정을,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봉의 저항이고 역배열 중에 올라와서 481선 정고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비중 축소하는 게 좋아 보이고, 여기서 올라가도 또 매물 소화 조정이 나타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올라가더라도 결국 또 조정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바람직하고,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1분기 중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61선이나, 지금 61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 121선이 여기 있는데, 1분기 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61선이나 121선 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장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리튬 이쪽이 2024년부터 그때 이제
가시화된 매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2023년에 반영할 거잖아요. 네. 그거랑 결부해서 이 차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뭐 삼성전자나 2차전지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관점에서 이제 차트 보는 법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평선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평선을 활용을 해서 이 급등주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평선을 보실 때 좀 전에도 간단히 설명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121선, 241선, 장기 이평이 우하향 중에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올라갔다가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가 나오고 정배열되는 과정, 정배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차전지, 특히 이 리튬 쪽이 가장 핫한 테마였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금양이 바닥에서 2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차트를 보면은 어떠냐면 처음에 여기서 상승을 했지만 121선이 우하향하고 241선을 우하향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이제 좀 지저분한 걸 지우고 간단하게 보면은 5이평, 22평, 62평, 122평 4개를 보면 이 앞에는 이평이 역배열 중에 올라간 거고요. 이 색깔을 좀 지워볼게요. 네. 이 앞에는 역배열 중에 올라간 거고, 여기는 이 급등하는 상한가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됐나요? 5, 20, 60, 120이 수렴이 나오고 완전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수렴 정배열 초기, 수정초를 노려라. 역배열 중에 올라갔을 때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렴 정배열 초기 첫 장대 양봉은 추격 매수해도 되거든요. 이슈가 좋다면 특히. 네네. 역배열 중에 올라갔을 때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다음날 또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수렴 정배열 초기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 또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끌면서 우하향하던 장기평이 횡보로 바뀌면서 그거를 장대 양봉으로 뚫었을 때, 그때가 이제 급등 초기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역별 중에 단기 급등했을 때는 지금 뭔가 매집 세력이 들어온 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매집하는 과정, 시간이 더 필요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지켜보다가 수정초나 아니면 장기평이 횡보로 바뀌면서 그걸 뚫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를 노리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며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완벽한 매집이 끝나고 상승 일파가 나왔으니 첫 조정 파동에서 잡으면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집 과정을 거치고 이쁘게 상승 일파가 나온 종목은 그냥 죽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제 시장 이슈에 맞는 테마일수록. 네. 물론 시장이 급락장일 때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럼 시장이 급락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종목이 조정받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급등을 뭐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급락을 했어요, 시장이. 그럼 얘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빠지잖아요, 시장 때문에. 근데 시장 급락이 끝나면 그다음 급등합니다. 네. 그래서 이평선을 일단 첫 번째로 볼 때는 바닥권에서 장기평이 우하향이냐, 횡보냐, 수정초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평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차트, 뭐 양봉이냐, 뭐 이평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래량도 또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래량이 약간 뭐 선행 지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네. 그래서 약간 매수 시점을 활용을 할 때 거래량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첫 번째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요, 이 앞에 매집 과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매집 과정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주가가 한 1년 정도 앞을 보세요.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를 하면서 평소 대비 500% 1000%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흔적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흔적이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막 올라가야 이게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매집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추세적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앞에 어떤 종목은요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앞에 봤더니 이런 뻗어 있는 거래량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다 갑자기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거는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집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정말 호재가 좋고 하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 낮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 전에 이런
1000% 이런 여기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9600%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1000% 막 5000% 막 잡줄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그런 게 막 10,000% 이런 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500%, 1000%, 수천 프로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게 여러 번 있을수록 좋다. 본격적인 상승 전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급등 초기에 이제 뭐 수정초나 아니면 장기평이 우하향하다 횡보로 바뀌고 올라갈 때 그때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 터지는 게 좋고요. 급등주의 경우. 뭐 대형주는 1000%까지 잘 안 터지죠.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200, 300% 이렇게 200% 이상 이렇게 터져주는 게 좋고. 네네. 터져주는 게 좋고. 그래서, 초기에 터져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 초기에 잡는 걸 거의 못 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초보자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얘가 2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찾아봤더니, 2차전지 소재로, 그전에는 2차전지 소재주로 시장에서 평가를 안 했었는데, 새롭게 2차전지 소재주로 부각되면서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게 나오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얘는 2차전지 테마에 편입되고, 그 뒤에 이제 리튬까지 엮이면서 어마어마한 한 10배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확인이 됐잖아요. 이 앞에, 매집 거래량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평선 수정초, 완전 수렴 정배열 초기에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분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상승을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분명히 주가는 100에 99개는 상승하면 조정 거치고 또 상승하잖아요. 그럼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급등 초기 이후에 거래량 최저 자리를 항상 찾아야 돼요. 급감하는 자리. 그래서 거래량 최저가 주가 바닥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 최저가 나오고, 거래량 최저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거래가 폭등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사면 돼요. 거래가 최저가 나왔는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 사는 거죠. 거래량 최저거든요, 여기가. 네. 급등 이후에 거래량 최저인데 그 다음날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한다.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차트를 여러분들이 우리 달란트 투자 구독자분들 급등했던 차트들 쭉 앞을 과거를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보시면 상승 한 파동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 최저, 거래 급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가 팍 늘어나면 그게 재상승의 시작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 차트가 굉장히 과학적이긴 하지만 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100%는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요. 확률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차트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소액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공부를 통해서 미래 차트로 이제 소액 연습을, 한 주로 소액 연습을 하셔야죠. 이게 앞에 말씀해주신 이평선이랑 같이 결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배열에서 약간 정배열로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매집봉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근데 이제 정배열까지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잘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호가창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가창을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가창을 이제 사실은 호가창을 실시간 좋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게 준비가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호가창은 스캐핑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단타 할 때는. 근데 스윙 할 때는 호가창의 중요성이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차트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스캘핑 한다면 호가창이 차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요. 그 순간순간에 힘의 세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스캘핑에서는 호가창이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제 스윙으로 가면은 호가창의 중요도가 확 낮아지거든요. 근데 약간 과장돼 있어요. 호가창이 스캘핑 할 때는 매우 중요하지만 스윙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스윙할 때도 호가창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순간순간 판단을 내리는 데는 중요하지만 왕초보 분들은 스캘핑에서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잖아요. 진짜 그거는 타고난 분들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호가창보다 일단 차트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호가창 영상은
하승훈의 주식 투자 TV에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시간 관계상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자, 네. 내년에 부자 될 기회가 온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약간 내년 주식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네, 네. 사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나스닥만 놓고 보면 아까처럼 슈퍼 버블에 가까운 버블이 형성되고 하락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뭐 30% 이런 반등, 베어마켓 랠리는 나올 수가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 뭐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버블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 네. 슈퍼 버블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억울해. 억울하죠, 진짜.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볼게요. 네. 코스피의 월봉은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네네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13년 내내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작은 조정은 있었지만 네. 13년간 대상승인데 우리는 2년 상승하고 6, 7년 박스권, 1년 올랐다가 2년 빠지고 지금 2년 올랐다가 1년 반 빠진 거거든요. 다 돌아왔죠, 뭐. 네,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블도 없었고 큰 버블도 없었고 이 장기 평균 장기 박스권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1분기 내년 1분기 중에 저는 2000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미국이 빠지면서 같이.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2000이든 2000 아래든 버블이 없었고 다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빠질 때마다 굉장히 강한 이 복원이 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이후의 차트를 봐도 네. 보시면 우리는 2000년 이후에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 코스피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3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S&P 500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년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더 안 좋을 때, 미국이 막 빠질 때 우리도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미국이 하락하다가 횡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럼 미국이 하락하다가 반등했다가도 또 빠질 때 우리는 같이 빠질 때 빠지지만 좀 덜 빠질 수 있고 반등할 땐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닷컴 버블 이후에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강했던 것처럼 여기도 강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8개월, 1년 반 빠졌고 내년 만약에 상반기까지 빠지면 2년 빠지는 거죠. 맞아요. 네. 2년 빠지면요, 우리는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수익 기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보통 기술주에 많이 투자했잖아요. 아무래도 빅테크, 뭐 테슬라 뭐 이런 테슬라 네. 안타까운데. 네. 근데 그쪽에 버블이 많았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쪽은 뭐 애플이나 어떤 소수의 종목은 잘 나갈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빅테크 기술주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국내 주식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년 하락을 채운다? 그 다음에는 좋은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버블이 생긴 쪽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나올 수 있지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나서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버블이 생기지 않은 쪽은 2년 빠졌다? 그러면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사실 버블이었잖아요, 분명히. 엄청 몰이었죠. 20대가 수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는 것 자체가 버블이고 우리나라 부동산 차트도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차트도 가격을 그려보면 아까 나스닥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도 슈퍼 버블에 해당이 되고 오랫동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도 이제 솔직하게 작년, 재작년 계속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투자를 알아봤는데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난 거를 일정 부분 이제 하나는 돌려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도저히 이건 가격을 봤을 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내후년 정도에 부동산을 살까 생각 중이에요. 내년도 아니고 더 빠지고 내후년 정도. 근데 주식은 내년에 더 빠졌을 때 매수하면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은 높은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을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2021년 6월 고점 딱 찍고 그쵸.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길게 본다 하더라도 하락의 구간을 길게 본다 하더라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그죠? 그쵸. 그 정도면 저점을 형성을 하고 네. 반등할 수 있으니 네. 그 과정이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아이 모르겠다고 지져버린다고 하잖아요. 막말로. 네. 그 지져버리면 그때가 바닥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잘 참으시고 한번 네. 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사실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미국 장 빠지는데 뭐 우리나라 장 멀쩡하겠냐.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네. 쉬는 곡만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은 별로 안 올랐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펀드멘탈적 요소랑 좀 잘 결합이 되겠죠. 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네. 하승은의 주식투자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계시지만은 네. 또 차별점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제가 하승훈의 주식투자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그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저도 이제 구독자가 27만이니까 듣는 네네. 분들이 좀 계시고, 최근에 조회수 보면은 한 10만에서 20만 나와요. 잘 나오셨다. 다른,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다른 차트를 주로 하는 그 유튜브, 주식 유튜브는 구독자가 30만, 40만이어도 조회수가 한 2만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10만도 나오고 20만도 나오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아카데미를 이제 유료니까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서 도대체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네. 아, 유튜브도 이렇게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공부가 많이 되는데 도대체 아카데미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냐? 되게 뭐가 궁금할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가 다르냐? 네. 이렇게 하시는데 유튜브는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튜브는 기초적인 내용이고 아카데미는 이제 기본기를 바탕으로 실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수백 개의 사례를 다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매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기부터 실전 매매법까지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쓰시는데 한 3,500개 후기가 있어요. 와, 엄청 많죠. 많네요. 네.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유료로 돈을 내시면서 알바를 해주시는데, 후기를 보면 이런 이 글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맛보기고, 저는 그런 의도는 사실 아니었는데 유튜브는 맛보기고 아카데미가 찐이다. 뭐 또는 유튜브는 수학 겉핥기고 이제 아카데미에 이제 진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유튜브는 기초적인 차트 분석 위주고요. 아카데미는 실전적인 이제 실전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약간 뭐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그리고 한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과정이 이제 한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초급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네. 온라인으로 하는데 30시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이제 10강 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죠. 30시간이니까 사실 좀 양이 작진 않죠. 그럼 오프라인으로 하신 거 온라인으로 하신 거?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네. 하시고.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만 계속 진행하고 있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차트, 그다음에 뭐 거래량 관점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에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뭐 펀더멘탈 기반이라고 해도 사실 차트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보면 도움이 네. 되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가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년 반 동안 시장이 하락을 했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종목이 계좌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를 보면서 손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도 이 종목 손실 본 거 어떡하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내 종목이 또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종목을 정리를 하든 아니면 계좌를 분리해서 그 종목을 내가 진짜 장기 투자다,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장기 투자다 하면은 계좌를 분리해서 그 장기 계좌에 따로 넣어놓고 잊으셔야 돼요. 내가 손실을 하루 종일이든 아니면 잠깐이든 손실을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하는 매매에서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그런 얘기인데,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내년은 만약에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2년 하락인데 2년 하락한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주식하기 좋은 장이 오거든요. 그때 공부를 미리 조금씩 해놓으시고 손실은 좀 내려놓으시고 원금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손실을 잇고 지금 남은 원금이 내 원금이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기존의 원금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내년에 손실을 잇고 공부하셔서 분명히 좋은 장 옵니다. 2년 하락 나온다? 우리 시장 다시 올라가는 장 오거든요. 그때 미리 공부하고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런 말도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어두운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하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망연자실 하지 마시고 또 좋은 또 장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때를 대비해서 또 우리 하승훈 대표님과 좋은 주식 투자 또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유튜브 컨텐츠도 잘 이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승훈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